이제는 NFC 사이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진만 위원이 사실상 내려놨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던 이제 NFC 동부지구 우승팀이 결정되는 두 경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기면서 이제 지구 우승을 확정짓긴 했지만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일단 마지막 경기 승리를 가져가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유종의 미라고 말씀. 그걸 원하진 않으셨겠죠? 네, 어쨌든 뭐 승리하긴 했고 이렇게 본인들이 마지막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뭐 동시간대에 펼쳐진 경기에서 이글스가 승리를 하면서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가 물거품이 됐는데 네. 이날 경기에서도 보면 제리 존스가 이글스 경기를 계속 보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리 존스 그 아들 스티븐 존스가 그 오너 스위트에서 경기를 보면서 그 장장 필드에서 펼쳐지는 경기에 대한 반응보다 이글스 경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글스가 승리가 거의 굳혀지면서 그 존스 부자가 네. 상당히 실망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비춰졌죠. 이제 이쯤 되면 가장 중요한 뭐 얘기라고 해야 될 텐데 향후 감독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레드스킨스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왜냐면 이제 레드스킨스는 사실 이제 시즌이 끝난 후에 바로 단장이 해임이 됐어요. 브루스 알렌 단장이 해임이 됐는데 사실 이제 정확한 직함은 프레시던트 오브 풋볼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풋볼 부문의 사장 그쵸. 정도로 이제 해석하면 될 텐데요. 근데 사실 이제 보직 해제 뭐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냥 해임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부임한 후에 레드스킨스가 너무 오랫동안 성적이 안 좋았어요. 사실 이제 성적을 좀 보면 브루스 알렌이 재임하는 10년 동안 플레이오프 진출이 단 2번이고요. 2번 다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브루스 알렌 이전부터 봐도 레드스킨스가 정말 부진해서 200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플레이오프에서 단 1승도 승리한 적이 없고요. 2015년 이후에는 플레이오프 진출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감독도 해임해서 새로운 감독을 찾는 입장에서 GM도 해임하면서 아까 이제 우리가 클리블랜드 얘기한 것처럼 하우스 클리닝에 들어갔는데 네. 지금 일단 단장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풋볼 오퍼레이션 측의 이제 프레지던트는 모르겠는데 감독은 먼저 선임을 했죠. 네, 론 리베라 감독이 이제 감독으로 선임이 됐고 그러면서 지금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예전 레이더스 감독이었던 잭 델리오를 선임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 감독도 했었고요. 네. 사실 수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저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영입을 했는데 일단 감독인 론 리베라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리베라는 뭐 8년 동안 팬터스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플레이오프에 4번 진출했고 2015년에 슈퍼볼까지 진출해서 준우승을 했던 어떻게 보면 명장이라고 조금 애매한 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감독이다. 말하고 싶은 그런 감독이고 일단 이 론 리베라의 장점은 선수들, 코칭 스태프, 그다음에 지역 언론한테도 너무너무 평가가 좋아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뭐 크게 우려가 없고 존경을 받는 리더다라는 게 좀 주목할 만하고요. 이분이 사실 이제 수비 선수 출신이거든요. 시카고 베어스 출신이 시카고 베어스 그 옛날에 80년대 베어스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수비 전문가인데 공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과감한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갬블링을 또 많이 한다고 그래서 별명이 리버보트 런이라고도 불려요. 근데 리버보트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1800년대 이제 남북을 오가는 이제 그 리버보트 강을 건널 때 타는 배 안에서 갬블링을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리버보트 갬블러스라고 불렸는데 론 리베라가 리버보트 론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죠. 갬블링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SNS 계정에 그 자기 사진을 걸잖아요. 그걸 리버보트 론이라는 이렇게 이제 누가 만들어 주셨나 봐요. 이제 그거를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걸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조금 의외긴 한 게 그 론 리베라 감독은 그동안 계속 본인이 리버보트 론이라고 불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반박을 했어요. 좋아하진 않았죠. 왜냐면은 사실 이제 리버보트 론이라는 거는 갬블링 한다라고 이제 별명을 붙인 건데 본인이 갬블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내가 계산하고 하는 건데 왜 갬블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리버보트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프로필 사진을 올렸다는 건 조금 의외네요. 이제 내려놨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이진만 위원 보고 이제 옛날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나 옛날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니 그거랑 좀 다르고요. 이제 론 리베라는 리버버트 론이라는 걸 이제 좋은 의미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성향, 갬블러보다는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본인이 수용했다,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리베라가 부임해서 일단 신인 쿼터백 드웨인 해스킨스를 물려받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번 시즌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 픽을 받았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드래프트 자원 좋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론 리베라가 와서 이 팀을 어떻게 좀 바꿔가나 이게 뭐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 얘기로 좀 넘어가가지고 사실 제가 댈러스 카우보이스 얘기하는 걸 까먹고 넘어가자고 그랬는데 이진만 의원이 황급하게 이제 카우보이스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재빠르게 끊고 다시 이제 넘어왔습니다. 카우보이스 얘기를 빼먹으면 안 되는데 그죠? 안 되죠. 네. 오늘 옷도 얘기했고 사실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그러니까요. 너무 일찍 끝난 시즌. 네. 이제 제이슨 게럿 감독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제이슨 게럿은 뭐 끝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감독이랑 구단주랑 미팅을 했다 그래요. 미팅을 지금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요. 벌써 오늘도 만나서 이제 2번 미팅을 했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 3번째 미팅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이러다가 종신 감독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잠깐 불안해지는 거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이슨 게럿이 계약상 1월 14일 날 계약이 만료되게 돼 있습니다. 미국 날짜 기준으로 1월 14일, 그러니까 우리 날짜로 1월 15일 날 그러니까 아직은 만료된 게 아니군요. 아니거든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이슨 게럿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면 해임하는 게 되는 거죠. 며칠 남은 상태에서.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좋게 해석하면 지금 존스 부자도 제이슨 게럿한테서 이제는 좀 다른 감독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해임하지 않는 어떤 모양새를 갖춰주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벌어서 1월 14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만료돼서 다른 감독을 찾는 걸로 넘어가는 모양새를 그러니까 보기 좋게 포장해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아직 기간이 남아있긴 한데 사실 지금 지역 언론이나 팬들이나 지금 이제 뭐 제이슨 게럿 내보내라 다른 감독 찾아라 라는 이런 목소리가 강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지금 게럿을 유임시켜야겠다 재계약을 해야겠다 그러면 지금 그런 반발이 엄청날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우리는 제이슨 게럿 재계약 이 얘기를 바로 하지는 못할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끌면서 팬들과 지역 언론이 이 시즌이 조기에 마감된 것에 대한 분노가 좀 수그러들고 분노가 수용으로 바뀔 때쯤 그때쯤 우리 잘 고민해봤는데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우리한테는 제이슨 게럿이 맞아 라는 발표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과 최악의 어떤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만났고 두 번째 미팅도 했고 한국 시간 금요일 날 세 번째 미팅을 한다. 이게 그 계속 시간을 끄는 게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는 전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리 존스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1월 14일까지 조금 더 기다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며칠 더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가 감독 선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뒤처진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팀들은 이미 감독 서치를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어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며칠 더 기다린다고 해서 크게 늦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누구를 점찍어 놨거나 그래서 이미 뭐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진짜 은근슬쩍 제이슨 게럿과 재계약을 하는 거를 팬들의 분노가 수그러들 때쯤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이게 두 가지 그런 생각이 저는 지금 이 두 가지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만약 후자라고 한다면 사실 아까 류재경 PD랑 그 저녁을 사러 가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쯤 되면 제이슨 게럿이 이 제리 존스 구단주에 몸캠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뭐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왜냐면 꾸준하게 성적이 안 나왔던 감독을 한 번 더 계약을 안겨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이슨 게럿이 10년을 있었거든요. 네. 10년 있으면서 지금 플레이오프 2승이에요. 카우보이스 역사상 사실 상당히 그 역사가 깊고 이겨온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럼요. 우승을 5번이나 하고 슈퍼볼에 8번이나 진출했던 그 20년 연속 5할대 승률을 그런 어떤 위닝 시즌을 기록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이런 팀에서 10년, 그러니까 한 데케이드를 있으면서 플레이오프 2승이다.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상의 어떤 카우보이스 암흑기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카우보이스가 70년대 전성기를 거치고 90년대 전성기를 다시 맞이하기 그 전에 약간 이렇게 좀 블랙홀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기간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 제이슨 게럿이 와서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카우보이스가 정말 너무 사실 이제 그 아주 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딱 중간이다. 그러니까 딱 상징적인 게 뭐냐면 올해 카우보이스가 8승 8패로 시즌을 마감했잖아요. 네. 제이슨 게럿이 감독을 하는 동안 지금 8승 8패만 4번입니다. 이게 정말 소위 그 현지에서 표현으로 미디오커, 딱 우리로 하면 진짜 평범한, 딱 평범한 팀으로 지금 전락시켜 놓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저는 제이슨 게럿 얘기 뭐 사실 좀 그만하고 싶고요. 네. 제가 올 시즌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올 시즌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카우보이스를 좋아하면서 보면서 언제가 어느 해가 제일 실망스러웠었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 탑5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카우보이스가 나를 가장 실망시켰던 해 탑5 한번 좀 리스트를 5위부터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5위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5위는 타이가 3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1970년 슈퍼볼 5에서 볼티모어 콜츠한테 16대 13으로 패배했을 때. 그 다음에 1975년 슈퍼볼 10에서 피츠버그 스틸러스에게 21대 17로 패배했을 때. 그 다음에 1978년 슈퍼볼 13에서 또 역시 스틸러스에게 35대 31로 패배했을 때. 이 세 개가 제가 볼 때는 타이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세 개는 제가 직접 본 경기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풋볼을 알기 전에 치러진 경기들이라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제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보고 이제 뭐 내용을 막 찾아본 거지만 제가 이게 세 경기가 다 똑같이 타이라고 묶은 거는 3번 다 우승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 졌다. 그래서 슈퍼볼 5에서 볼티모어 콜츠한테 질 때는 13대 13으로 비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버저비터 필드골로 졌거든요. 너무 아쉬웠다. 네. 그다음에 피츠버그한테 2번 졌을 때는 2번 다 4점 차로 패냈는데 슈퍼볼 10에서는 4쿼터까지 리드하다 역전패했다. 그다음에 슈퍼볼 13에서는 제키 슬레이터라는 타이드엔드가 3쿼터에 엔드존에서 와이드 오픈. 진짜 주변에 하이라이트를 저는 보고 깜짝 놀랐는데 주변에 화면에 다른 선수가 잡히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와이드 오픈한 상태에서 러저 스터백이 던진 패스를 놓쳤다. 엔드존에서. 근데 그게 서드다운 패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터치다운이 안 되고 필드골로 마감을 하면서 4점 차이가 났잖아요. 그 점수 차이로 졌다. 그래서 이 3번 다 슈퍼볼을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이 3번 다 이겼다라고 하면 지금 슈퍼볼 8번 우승이거든요. 네. 1등이에요, 1등. 어디 감히 6번 우승으로. 그게 몇 번이시라고요? 5번.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공동 타이. 그 더군다나 이건 뭐 제가 직접 본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은 상대적으로 덜 해서 공동 5위로 넣고요. 네. 이제 4위를 들어보겠습니다. 4위는 최근입니다. 2016년 시즌. 근데 그때가 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덱 프레스캇과 이지키얼 엘리엇의 데뷔 신인 시즌인데 이때가 어땠냐면 개막전을 패배하고 11연승을 했어요. 13승 3패로 NFC 1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파죽지세로 시즌을 정말 이렇게 잘 치르고 갔는데 그 해에 저는 심지어 땡스기빙 데이에 정말 제일 앞자리 사서 가서 봤었거든요. 너무 그 해에 잘해서. 세상에. 근데 그 정말 그런 정말 신나는 해였죠. 그랬는데 디비전 라운드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그린베이를 만나서 홈에서 치른 경기에서 전반에 21대 3으로 뒤지더니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카우보이스는 뒤처지면 쫓아가지를 못하는 팀이다. 근데 21대 3이었는데 이날은 쫓아갔어요. 그래서 맞아요. 극적으로 31대 31까지 쫓아갔는데 종료 35초를 남기고 동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35초 안에 에런 로저스가 기적적인 사이드라인 패스를 제럿 쿡한테 성공시키면서 버저비터 필드골로 34대 31로 카우보이스를 울렸다. 맞아요. 저도 울었다. 기억나요. 왜냐면 제가 이 경기 다음 경기를 이제 중계를 할 예정이었어서 분장실에서 이 경기 보고 있었거든요. 진짜 울었습니다. 진짜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해에 네. 얼마나 신났으면 땡스기빙 데이에 제일 앞자리에 가서 되게 비싸요. 그럼요. 그 자리를 가서 사서 보았는데 그 시즌에 대한 희망이 정말 컸다는 거죠. 근데 그 여느 때와 달리 정말 올해는 뭔가 되려나 했는데 첫 번째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이렇게 탈락하더라. 1번 시드로 올라가서. 네.
그리고 또 쿼터백이 덱 프레스캇과 엘리엇이 이제 러닝백으로 오면서 뭔가 이제 확실히 좀 달라졌구나라고 느꼈는데 웬걸 첫 경기에서 따라가더라. 상당히 좀 가슴 아팠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데즈 브라이언트랑 제이슨 위튼이 굉장히 건재할 때잖아요. 그렇죠. 데즈 브라이언트가 정말 넘버원 리시버로 잘해줄 때죠. 네. 아 데즈가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뭐 카우보이스로 복귀하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본인은 이제 카우보이스도 원하긴 하는데 카우보이스는 이미 사실 지금 데스 브라이언트보다 좋은 리시버들이 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쿠퍼, 갤럽, 캅 다 지금은 브라이언트보다 다 잘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카우보이스로 오지는 않을 텐데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본인이 복귀를 원한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잠시 말씀을 그리고 드렸습니다. 심지어 지금 카우보이스에는 83번을 단 다른 브라이언트가 있어요. 벤텔 브라이언트라는 리시버가 있는데 뭐 그 선수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3번이 어떤 시즌이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2016년 지금 말씀드린 것과 상당히 비슷한데 9년 전인 2007년 시즌입니다. 이때는 어땠냐면 카우보이스가 이때는 12승 1패로 시즌을 시작을 해서 13승 3패로 그때도 NFC 1번 시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토니 로모가 주전 쿼터백으로서 첫 풀 시즌을 뛴 해였어요. 또 그때도 또 희망. 야 로모라는 쿼터백이 오니까 정말 팀이 달라졌구나. 나타났다. 아까 이제 프레스캇이 오니까 달라졌다 한 것처럼 그때도 9년 전에도 야 로모가 오니까 확실히 달라졌구나. 그 전에는 사실은 카우보이스가 상당히 오랫동안 트로이 에이크만 이후에 세대 교체를 못해서 여러 명의 쿼터백들을 거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토니 로모라는 언드래프티드 루키 쿼터백이 와서 이렇게 팀을 바꿔놨구나. 정말 상당히 희망에 찼었죠. 그랬는데 이때 1번 시드로 올라갔는데 플레이오프를 치르기도 전에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1라운드 바이를 얻었으니까 이제 바이위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토니 로모가 당시 여자친구였던 제시카 심슨 아시죠? 가수. 네. 제시카 심슨 그다음에 이제 베스트 프렌드인 제이슨 위튼과 이 바이위크 때 멕시코 카보로 휴가를 갑니다. 아하. 근데 그게 엄청나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카우보이스잖아요. 카우보이스고 토니 로모 쿼터백이고 그다음에 제시카 심슨을 사귀고 하니까 바이위크 때 이렇게 했다니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고 나섰는데 대표적으로 비난했던 사람이 트로이 에이크만. 트로이 에이크만이 바이위크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었죠. 근데 이제 바이위크가 지나고 첫 번째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디비전 라운드에서 뉴욕 자이언츠한테 업셋을 당하거든요. 홈에서 21대 17로 업셋을 당하는데 그 시즌에 이미 뉴욕 자이언츠를 2번 상대해서 수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뉴욕 자이언츠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뉴욕 자이언츠도 그때 더군다나 부상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2007 시즌이면 그 맞습니다. 시즌인데. 네, 근데 그래서 뉴욕 자이언츠한테 홈에서 업셋을 당하고 또 첫 플레이오프 전에서 탈락을 한 거죠. 근데 반면 뉴욕 자이언츠 라이벌인 뉴욕 자이언츠는 슈퍼볼까지 진출해서 또 아픈 얘기인데. 역대급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을 꼭 우승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이때도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2007년 정말 오랜만에 1번 시드를 올라서 플레이오프 갔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 탈락. 너무 실망스러웠죠. 네. 저희 둘 모두에게 실망스러운 시즌이었네요. 네. 그게 3위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넘버 2가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넘버 2는 1981년입니다. 이때가 어떤 시즌이냐면 1970년대 NFC의 강자라고 그러면 카우보이스, 램스, 바이킹스 이 세 개 팀이 이제 NFC를 장악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우보이스가 이 70년대 강세를 유지하던 그 전성기에 이제 거의 이제 끝물 이때인데 네. 카우보이스가 이 해에 NFC 챔피언십에 진출해서 샌프란시스코 49ers에게 원정 경기를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4쿼터 막판에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상으로 가장 유명한 플레이 중에 하나인 소위 더 캐치라고 불리는 조 몬테나가 엔드존에 던진 공을 거의 버리다시피 한 공을 드와이트 클라크가 뛰어올라서 터치다운을 해내는. 그래서 진짜 사실 이제 NFL의 역사에 남는 그런 이미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 터치다운을 하면서 이제 역전승을 했던 그런 경기인데 사실 그 역전을 당한 걸로 패배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제 그 터치다운을 하고 시간이 한 50여 초 남았어서 카우보이스가 한 번 더 공격 기회가 있었죠. 근데 카우보이스가 그래서 바로 다음 이제 드라이브에서 쿼터백 데니 화이트가 드루 피어슨에게 좋은 패스를 해서 드루 피어슨이 거의 터치다운까지 할 뻔했는데 이제 뒤에서 잡혀가지고 태클을 당했고 어쨌든 깊이 이제 49ers 진영까지 들어갔었는데 바로 다음 플레이에서 사실 시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50여 초를 남겨놓고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 플레이 이후에도 39초인가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드골 레인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바로 다음 플레이에서 쿼터백 데니 화이트가 스트립색 펌블을 당하면서 아하. 49ers가 리커버를 하면서 슈퍼볼로 진출했던. 그래서 49ers는 이제 슈퍼볼 가서 벵갈스를 상대로 우승을 했고 네. 카우보이스는 이제 70년대 그 전성기를 이제 49ers한테 넘겨줘서 49ers가 그 우승을 시작으로 해서 80년대 다이너스티를 이뤘었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정말 아쉬운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1위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아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대망의 1위는 제가 정말 펑펑 울었던 그런 경기인데 정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 경기보다 더 아쉬운 경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1994년입니다. 1994년이 언제냐면 카우보이스가 92년, 93년 우승하고 95년 우승했던 그 중간에 껴있는 해죠. 그러니까 이 해 우승을 했다 그러면 4연패가 되는 전대미문의 4연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간 해입니다. 이진만 위원이 어릴 때. 네. 근데 이때가 그 상황을 좀 보면 카우보이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까 2번에서 말씀드렸던 80년대 다이너스티를 49ers한테 뺏긴 이후에 90년대 초반에 다시 뺏어 와서 92년에 이제 트로이 에이크만, 에미 스미스, 마이클 러빈 이 세대들로 90년대 카우보이스 다이너스티를 다시 이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승을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제리 존스 구단주가 저는 진짜 지금까지 제리 존스가 구단을 소유하면서 했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의 우승을 이끌었던 지미 존슨 감독을 해임을 합니다. 근데 자기의 팀 컬러를 입히겠다 그렇죠. 그거였죠. 우승의 공을 너무 감독한테만 이게 가니까 내가 다른 감독을 임명해도 우승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그 우승에 대한 그 공을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어이없게 감독과 불화가 있었지만 감독을 해임을 하고 오클라호마 출신의 베리 스위트서 감독을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팀이 그 해에 정말 온갖 잡음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베리 스위트서도 그때 계속 이제 뭐 조롱을 당하는 게 너는 지금 지미 존슨의 플레이어들을 가지고 너는 지금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계속 조롱을 당했는데 어쨌든 그런 조롱 속에서도 카우보이스가 여전히 팀은 좋으니까 그렇죠. 이때도 또 이제 NFC 챔피언십에 진출해서 3년 연속 49ers와 NFC 챔피언십을 치렀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 시작하자마자 첫 세 드라이브에서 카우보이스가 바로 다 턴오버. 첫 드라이브에서 픽식스. 다음 드라이브에서 에이크만이 마이클 러빈한테 성공한 패스를 펌블을 당해서 턴오버. 그거를 또 터치다운. 그 다음에 그 49ers가 2개의 터치다운을 한 다음에 킥오프 한 거를 펌블. 네. 그래서 3번 연속 턴오버 한 거를 49ers가 다 터치다운을 하면서 경기 시작 7분 만에 21대 0이 됐어요.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21대 0이 된 상황에서 카우보이스가 정말 진짜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많이 쫓아갔어요. 많이 쫓아갔는데 경기 후반에 거의 다 쫓아간 상황에서 카우보이스가 이제 동점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뭐 사실 동점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많이 추격하는 상황에서 트로이 에이크만이 마이클 러빙에게 롱 패스를 한 것이 디온 샌더스가 패스 인터피런스를 한 상황이었는데 노 PI 콜이 나왔죠. PI 콜이 안 나왔죠. 그러면서 그때는 뭐 챌린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냥 넘어간 거죠. 근데 그 페널티가 만약에 불려졌다 그러면 1야드 앞에서 카우보이스가 공을 잡아서 터치다운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럼 경기 양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근데 결국 카우보이스가 38대 28로 10점 차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터치다운을 했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였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경기가 너무 정말 아쉬웠다. 그래서 정말 뼈아픈 패배였고 이 경기를 이겼다라고 그러면 사실 슈퍼볼 가서 샌디에고 차저스를 만났을 텐데 차저스는 그때 상대가 될 팀이 아니었거든요. 49ers도 올라가서 정말 쉽게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카우보이스가 이겨서 올라갔다 그러면 정말 전대미문의 슈퍼볼 4연패를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다는 게 전 제일 아쉽고 속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탑5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번 이제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 게 그럼 올 시즌은 어디에 들어가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저도 생각을 하면서 어디쯤 들어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올 시즌은 거기에 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탑5, 5번에 들어갔던 타이 3개년을 보면 다 아쉽게 패해서 우승을 못했던 우승 문턱에 못 갔던
그런 시즌들이지 올 시즌은 언급할 대상도 아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망이라기보다는 정말 분노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시즌인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올 시즌 한번 생각해 보면 시즌 시작하기 전에 뭐 전문가들이 뽑았던 가장 탤런티드 로스터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글스와 카우보이스를 제일 많이 뽑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공수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질비했고 그 다음에 또 경기를 치르다 보면서도 보면은 시즌 시작한 다음에 3승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5승 8패로 마무리한 거거든요. 또 지구를 봐도 다른 팀들이 계속 부상과 또 약팀들이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허덕이던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런 디비전에 뛰면서 지구 우승도 못했다. 시즌 중에 몇 게임 차로 리드도 했었다. 그런데 그거를 역전당해서 플레이오프에도 못 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아쉬운 시즌 탑5에 들만한 자격도 없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실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최악의 한 시즌이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일 한심한 시즌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길었던 카우보이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제 이글스와 자이언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글스는 이 경기를 승리를 하면서 지구 우승을 확정을 지었고요. 반면 이제 자이언츠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팻 셔머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임 감독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레이븐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돈 마틴데일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또 강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제이슨 게럿. 충분히 저는 데려가도 환영할 의향이 있다. 네. 근데 또 하나의 후보가 있는데 이 후보는 환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크리스 리샤드. 인터뷰를 곧 할 것 같긴 한데 뭐 카우보이스 시즌도 어차피 끝났으니까 양 팀 다. 네. 근데 저는 뭐 사실 제이슨 게럿보다는 조금 더 지키고 싶은 대상이긴 하지만 뭐 올 시즌 시작하기 전보다는 리샤드에 대한 애착도 상대적으로 지금은 좀 덜해서 뭐 굳이 뭐 괜찮다. 데려가려면 데려가라. 왜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올 시즌에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지금 카우보이스한테 필요한 감독은 좀 이겨본 경험이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 근데 리샤드도 물론 이제 시옥스에서 우승을 했던 경력은 있지만 그때 이제 뭐 사실 감독까지는 아니었고 지금 리샤드보다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이 더 있는 사람이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크리스 리샤드도 수비에서 올 시즌 많은 기대를 받았었는데 카우보이스 수비가 올 시즌 전반적으로 다 퇴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메리넬리하고 같이 있어서 이게 애매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혼자 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리샤드도 작년만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플레이 콜링을 리샤드가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실망스러움이 있어서 사실 올 시즌 초보다는 저도 이제 사실 조금 그 리샤드에 대한 애정이 지금 조금 식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려가도 괜찮다. 뭐 게럿보다는 좀 더 지키고 싶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신인 감독이 누가 될까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지금 이 짚고 가야 되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일라이 매닝의 은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신임 감독이 누가 와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네. 물론 이제 뭐 자연스레 알아서 잘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지금 자이언츠한테 필요한 감독이 누구냐고 그러면 일라이 매닝 은퇴 후에 네. 아니면 뭐 방출이던 일라이 매닝에서 이제 데니얼 존스로 세대 교체는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이 데니얼 존스라는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육성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데니얼 존스만이 아니라 세이콘 바클리라는 좋은 진짜 그 자이언츠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보배 같은 러닝백이 있잖아요. 이런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팀 빌딩을 할 수 있는 감독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뭐 리샤드도 나쁘지 않고요. 게럿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보다는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던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또 다른 감독 중에 좀 언급되는 분들을 보면 이제 베일러 감독의 맷 룰 감독이 있고요. 뉴잉글랜드의 이제 자시 맥데니얼스도 언급이 되고 치프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에릭 비에너미도 있고 뭐 좋은 뭐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쿼터백, 러닝백 중심으로 해서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네. 팀 빌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일라이 매닝의 은퇴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라이 매닝이 사실 뉴욕 자이언츠를 제외한 어떤 팀에서도 뛰는 걸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업으로 뛰는 거는 그러니까 음. 본인은 이제 얼마 안 뛸 더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백업으로 뛰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주전 기회가 온다 그러면 또 모르죠. 그래서 뭐 사실 근데 주전으로 지금 일라이 매닝을 데려갈 팀은 많지는 않은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 사실 뛸 팀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은퇴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들이 현지에서 나오고 은퇴의 있더라고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자이언츠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이글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뭐 일단 지구 우승을 확정은 지었지만 이 다음 경기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상대가 이제 시옥스니까 쉽지는 않은데 이글스의 올 시즌을 좀 돌아보면 사실 이제 카우보이스 팬 입장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치열한 라이벌이기 때문에 뭐 사실 쉽게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었지만 저는 사실 올 시즌 초에 시즌 전에 우승 후보로 저는 이글스를 뽑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만큼 이글스가 공수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맞아요. 특히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에 이제 약점으로 지목됐던 딥스렛의 부재 그것을 이제 디션 잭슨의 영입으로 보완을 했고 또 러닝 게임이 약하다라는 것을 조던 하워드 그다음에 마일스 샌더스를 영입을 하면서 상당히 그게 좀 채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딥스렛까지 생기고 러닝 게임까지 보강이 된다 그러면 칼슨 웬처한테는 정말 날개는 달아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수비는 계속 강했었기 때문에 이글스가 정말 막강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보니까 부상이 초반부터 너무 많이 그렇죠. 당하더라.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디션 잭슨이 시즌 초반에 그냥 시즌 아웃이 돼버렸고 그 외에도 정말 주전급의 부상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시즌 내내 부상이 허덕이면서 상당히 좀 힘든 시즌을 보냈는데 그래도 이글스가 지구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지구와 약했던 덕도 있지만 쿼터백 칼슨 웬치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그 수많은 부상들 중에서도 웬치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리고 웬치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 우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이제 두 시즌 내내 카슨 웬치 선수가 시즌 중반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좀 물론 이제 한 번은 이제 닉 폴스가 슈퍼볼 우승까지 끌고 갔지만 어찌됐든 웬치가 매년 부상을 당해서 올 시즌에도 부상당하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을 해냈던 이 이글스 팬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좀 우려 요인이었는데 네. 의외로 웬치는 괜찮았고 그렇죠. 다른 포지션 플레이어들이 부상이 되게 많았다라는 것이 뭐 올해 이제 이글스의 성적으로 나타났는데 네. 지금 이제 어쨌든 플레이오프에 갔는데 그래도 이글스를 무시할 수 없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최근에 우승을 했었다. 2년 전에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 경험과 자신감을 또 무시할 수 없고요. 두 네. 번째로는 덕 피더슨 감독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상으로 정말 한 시즌 내내 그 허덕이던 팀을 아까 저희가 이제 마이크 탐린 감독 말씀드린 것처럼 덕 피더슨도 이런 팀을 가지고 지구 우승까지 이끌었다라는 거는 사실 대단한 그렇죠. 성과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 가면 또 사실 이제 새로운 시즌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글스가 강자라고 할 수는 없죠. 플레이오프에 가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또 무시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카슨 웬치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이제 한 시즌을 쭉 뛰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다. 이제 첫 시즌에 저희가 봤었던 카슨 웬츠의 모습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지는데요. 네, 최근 한 4-5경기를 보면 스탯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리그 정상급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지금 진출하는 상황에서 페이스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된 이글스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떤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가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뭐 사실 플레이오프 가서 그냥 잘해 보기 바란다. 뭐 이 정도입니다. 아니 이제 라이벌 팀이니까 망해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승할 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지금은 뭐 시즌 초에는 우승 후보라고 제가 우승팀으로 뽑았지만 그 한 시즌 동안 이제 그 지켜보면서 전력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부상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 팀으로 우승까지 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보다 강한 팀들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거군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NFC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 시드를 놓고 싸웠던 이 팀들 간의 어떤 경기들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사실 이제 패커스와 세인츠, 나이너스가 모두 동률을 이루면서 이제 1번 시드로 누가 갈 것이냐 이 마지막 경기가 굉장히 다들 중요했었는데 세 팀 다 승리를 거두면서
시드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이브레이커를 보자 그러면 일단은 세 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3승 3패로 다 동률인데 샌프란시스코가 일단 그린베이, 뉴올리언스를 둘 다 헤드 투 헤드 매치에서 이겼기 때문에 1번 시드를 가져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그린베이와 뉴올리언스 간에 이제 헤드 투 헤드 매치는 없었고 두 팀 간에 이제 컨퍼런스 성적을 놓고 봤을 때 그린베이가 10승 2패, 네. 뉴올리언스가 9승 3패로 그린베이가 앞서면서 2번 시드, 뉴올리언스는 이제 3번 시드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3대 20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패커스가 참 쉽지 않은 출발을 한 끝에 결국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사실 패커스가 이날 라이언스한테 초반에 14대 0 그리고 17대 3 이게 계속 투 포지션 차이로 끌려다녔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쭉 추격을 해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23대 20으로 역전승을 했는데 이 23대 20으로 역전한 게 이날 첫 리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기 내내 끌려다녔다는 얘기죠. 뭐 그런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날도 근데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최근에 이제 계속 지속됐던 애런 로저스의 부진이 제일 좀 눈에 띕니다. 이날도 애런 로저스가 패스 성공률이 50%도 안 됐고요. 또 애런 로저스답지 않게 4쿼터 막판에 2미닛 드라이브에서 인터셉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에 보면 애런 로저스가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인터셉트를 당한다? 사실 잘 안 나오는 그런 건데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사실 좀 의외였죠. 근데 이날 그린베이 승리에 역전승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프로볼 로스터를 이제 리뷰하면서 이 선수 프로볼에 뽑혔어야 되는데 리그 태클 1인데 네. 라고 말씀드렸던 그린베이 패커스의 라인베커 블레이크 마르티네스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한참 이제 추격을 하고 20대 13으로 뒤진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색을 하고 인터셉트를 하면서 그 공을 강제로 뺏어다 그린베이한테 안겨줬거든요. 공격진에 되게. 그러면서 이제 그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줬는데 동점과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준 거죠. 근데 어쨌든 승리를 하면서 이제 패커스는 2번 시드를 가져가게 됐는데 지금 계속 이제 애런 로저스의 부진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애런 로저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바이위크를 통해서 얼마나 좀 휴식을 취하고 좀 이렇게 좀 그 한 시즌 동안 뛰었던 피로를 씻어내고 나올지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애런 로저스가 플레이오프에 가서도 지금 최근 몇 주 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사실 이제 부담은 수비한테 가게 되죠. 그래서 올 시즌 초반에 사실 이제 패커스 수비가 상당히 팀을 캐리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포스트 시즌에 가서도 그런 부담을 가질지 네. 그게 좀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디비전 라운드쯤 가게 되면 또 스노우볼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스노우볼에서의 이 애런 로저스의 능력은 또 다르니까. 네. 그래서 포스트 시즌 가면 또 이제 새로운 시즌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떨지 주고 봐야 되겠지만 또 뭐 지금까지 최근 몇 주 모습을 봤을 때는 네. 패커스 팬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라이온스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라이온스가 시즌 초반에 2승 1무로 출발했었거든요. 그 1무가 이제 카디널스하고 개막전 무승부였는데 그렇지. 2승 1무를 하면서 생각보다 잘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번의 승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리드를 잡고 마무리를 못하면서 상당히 그 아쉬운 패배들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결국 시즌을 9연패로 마무리했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출발이 패커스와의 경기 아니었나요? 그 그랬었나요? 오심으로 인해서 엎어졌던 경기가 그게 9연패의 출발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시즌 9연패를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 매튜 스태포드까지 이제 부상으로 나가면서 그렇죠. 정말 악재가 겹쳤던 한 해였다. 대신 한 가지 좀 반가운 발견은 데이비 블라우의 발견이 아닌가. 뭐 그렇습니까?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있기는 하지만 이 선수가 백업으로서는 어쨌든 이제 충분한 뭐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제프 드리스켈이 낫지 않나요? 드리스켈보다는 블라우가 낫다는 생각인데요. 저는 둘 중에 고른다고 그러면 저는 드리스켈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뭐 사실 둘 다 매튜 스태포드가 부상을 당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건 하는 맞죠. 인데 어쨌든 뭐 라이언스로서는 올해 이제 상당히 좀 아쉬운 한 해였고 굳이 이제 위로할 점을 찾아본다고 그러면 드래프트 전체 3순위 픽을 가졌다. 그걸로 좀 좋은 선수를 찾아봐라. 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이 스페셜 팀 코디네이터인 이 존 바나메고를 포함해서 대거 코치진을 물갈이했어요. 네, 의외로 맷 파트리샤는 유임을 시켰고요. 그래서 사실
올 시즌 이제 사실 위험했다라고 생각됐던 감독들, 맷 파트리시아를 비롯해서 댄 퀸, 덕 마론 이런 감독들이 지금 유임됐는데 저는 사실 좀 돌아오길 바랬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 뉴잉글랜드로. 네. 네, 파트리시아가 이제 어쨌든 1년이 더 주어진 거죠. 일단 뭐 장기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감독은 놔뒀고 다른 코치들은 이제 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코치들로 대체해서 내년에 어떻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어쨌든 일단 첫 번째 출발점은 올해 이제 좋은 드래프트 픽을 많이 잡았는데 좋은 선수들로 이제 잘 드래프트를 해야 된다. 네. 어찌됐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왜냐면 나가고 나서 그 공석을 일부러 채우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벨리체이 그냥 하고 있죠. 네, 비어 있습니다. 네. 벨리체이는 뭐 단장에 감독에 DC에 그럼 뭐 합니까? 뭐, 마이애미 돌핀스한테 졌는데. 뭐 한 경기니까요. 뭐 어찌됐든 이제 패커스와 라이언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츠와 펜서스인데요. 세인츠는 뭐 이날 경기는 사실 이제 뭐 워낙 압도적이었고 그렇죠.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포인트라고 한다면 역시나 마이클 토마스. 아 기록. 네. 이제 싱글 시즌 리셉션 신기록은 진작에 세웠고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기록을 완성을 했는데 한 시즌 149개의 리셉션. 이게 아쉽게 150개까지 못 갔어요. 네, 최다 신기록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싱글 시즌 리시빙 야드 이제 기록을 7위에 랭크 시켰습니다. 네, 대단한 기록입니다. 사실 이제 마이클 토마스라는 리시버에 대한 그 세인츠의 의존도 높기는 하지만 한 명의 리시버가 이렇게 한 시즌에 150개 가까운 패스를 한다. 그리고 또 역대 탑 7에 드는 야디지 기록을 세운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좀 또 다른 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날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 시드에 대한 희망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뭐 승리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실 35대 0까지 앞서가면서 42대 10으로 압승을 거뒀는데 네. 뭐 아쉽게 이제 타이브레이커에 밀려서 3위가 되긴 했지만 이날 경기를 보면서 전 느낀 거는 세인츠 정말 무서운 팀이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말씀하신 토마스, 브리스, 알빈 카메라, 최근에 이제 제렛 쿡, 타이랜드까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면서 부상으로 빠졌던 2명의 오펜시브 라인맨이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 처음으로 주전 5명이 이제 채워졌다. 완전체가 됐다. 오펜시브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딱 플레이오프에 임하는 상황에서 딱 좋은 타이밍에 네. 선수들이 이제 돌아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세인츠는 공격은 물론이고 수비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공수의 밸런스가 지금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팀들 중에서도 가장 잘 맞는 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가서는 제일 무서운 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인츠에 대해서 이제 하나 우려가 되는 거는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이 좀 없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플레이오프에서 뉴올리언스가 운이 좀 없어요. 2년 전에 미니애폴리스 미라클. 그래서 이제 스테판 딕스가 경기 종료와 함께 터치다운을 하면서 바이킹스가 승리를 하는 그렇죠. 그런 패배를 당했었고 세인츠가 작년에는 NFC 챔피언십 경기에서 PI가 불렸어야 될 상황에서 노 PI가 되면서 억울하게 경기를 패해서 슈퍼볼에 진출하지 못했던 이게 최근 그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 좀 불운의 좀 그 아이콘이 됐었는데 아니 저는 중계하는 내내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인츠 입장에서는 실력은 충분히 되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와일드 카드부터 뛰어야 된다라는 거 하고 최근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좀 억울한 좀 운이 안 따랐던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쨌든 세인츠는 좀 주의해서 플레이오프에서 좀 경기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펜서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펜서스는 사실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선수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 경기를 통해서 싱글 시즌 1000 리시빙 야드, 1000 러싱 야드를 동시에 달성한 세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로저 크레이그, 그다음에 마샬 포크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인데 사실 뭐 전설적인 선수들이죠. 로저 크레이그라고 그러면 이제 80년대 49ers 다이너스티 때의 멤버 중인 한 명인 이제 러닝백이고 마샬 포크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그레이티스트 쇼 온 터프 램스 그 당시에 이제 러닝백이었고 그 당시 램스 공격에서도 가장 중심이 됐던 선수이기 때문에
대단한 선수였는데 지금 그 두 명의 선수에 이어서 맥카프리가 세 번째 선수가 됐다. 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잠깐 저는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윈스턴은 30-30, 맥카프리는 1000-1000 네. 이렇게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팬서스의 신임 감독을 찾는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뭐 다른 구단의 감독 물망에도 오르고 있는 이제 캔자스시티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이제 에릭 비에니미가 좀 강하게 좀 링크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에릭 비에니미도 있고 사실 이제 패커스 감독이었던 마이크 맥카시도 그렇죠.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명을 만나고 있는데 뭐 사실 전에 이제 리베라가 해임됐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시즌 중에 감독을 해임하면서 미리 감독 서치에 먼저 나서서 딴 팀들보다 먼저 그 서치를 시작한 그런 어드밴티지를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이렇게 감독을 선임하지는 않았어요. 의외로 그 레드스킨스는 벌써 그러니까요. 그 팬더스가 버린 리베라 감독을 바로 선임을 했는데 뭐 지금까지 감독을 서칭할 시간이 제일 많았던 팬더스는 아직까지는 감독을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이 태퍼 구단주가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리고 아마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여러 명을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어떤 감독이 오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시애틀 시옥스 참 저희가 풋볼이라는 게임을 두고 게임 오브 인치스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경기가 왜 풋볼이 게임 오브 인치스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줬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뭐 49ers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이런 경기가 사실 뭐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플레이는 이제 시옥스가 막판에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터치다운을 바로 눈앞에 둔 네. 패스가 성공이 됐는데 진짜 한 1, 2인치 모자랐어요. 그렇죠. 진짜 인치 차이로 네. 터치다운을 못하고 태클을 당했었는데 재밌는 거는 팔콘스 경기 네. 그 전 경기였네요. 전주 경기였네요. 전전 2주 전 경기였네요. 펠콘스와의 경기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훌리오 존스가 골라인을 몇 인치 차이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타이드엔드 홀리스터였나요? 그 공을 잡고 그 엔드존 진짜 몇 인치 앞에서 태클을 당하면서 득점을 못하고 경기가 끝나는 정말 게임 오브 인치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정말 또 재미있는 것이 이제 그 몇 주 전에 애틀랜타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슈퍼볼 49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죠. 마시온 린치를 쓰지 않아서 사실 이 일야드를 못 갖고 결국은 슈퍼볼 우승을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게 헌납을 하고 말았던 시옥스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날 마시온 린치를 또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사실 마셜 리치를 쓰려고 했는데 못 쓰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시옥스가 공격을 잘 해가서 이제 49ers 1야드까지 갔죠. 그래서 first and goal at the 1yard line. 네. 그러니까 1야드 앞에서 이제 first and goal이 됐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타임아웃도 오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스파이크를 해서 시간을 멈추고 이제 세컨 다운이 됐죠. 그래서 세컨 앤 골이죠. 1야드 네. 앞에서 세컨 앤 원이 돼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마샬 린치가 들어왔어야 되는 상황인데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라인맨 한 명이 부상을 당했는지 제때 이제 복귀를 못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진이 돼서 사실 마샬 린치가 들어와서 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 전에 딜레이 오브 게임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아쉽게도 마샬 린치가 세컨 다운, 서드 다운에서 1야드만 가도 되는 상황이 그렇죠. 아니라 세컨 앤 골이 6야드로 이제 그렇죠.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실 마샬 린치가 6야드까지 가는 거는 뭐 이렇게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패스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서 러싱을 했으면 되지 않나 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선수 교체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사실 이 딜레이 오브 게임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요인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일단 타임아웃이 있었으면 최선이었을 겁니다. 타임아웃을 해서 이제 멈추고 재정비하고 플레이에 대한 논의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근데 이제 그게 타임아웃이 일단 없었기 때문에 시간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포스 다운 플레이에서 퍼스트 다운을 갱신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1야드 앞까지 갔는데 그 상황에서 오펜시브 라인맨, 제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조지 펜트였나? 하여튼 뭐 오펜시브 라인맨 한 명이 그 화면에 잡히지 않았는데 부상을 당했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가 빨리 이제 와서 라인업을 해야지 플레이가 이루어지는데 그 선수가 이제 오는데 시간이 걸렸고 마샬 린치를 또 바로 투입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를 거치는 과정에 딜레이 오브 게임 페널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웠다. 사실 이거는 운영의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운영의 실패이기도 하고 사실 그렇죠. 뭐 정확히 말하면 운영의 실패이긴 한데 다들 좀 이렇게 좀 정신이 없었고 당황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피케롤 감독이나 쿼터백 러셀 윌슨이 플레이 클락을 제대로 좀 못 보고 있었다라는 게 좀 아쉬웠죠.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시애틀 시옥스가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 3번 시드까지는 올라간 상황이어서 또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 참 뭐 여러모로 좀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반대로 49ers 입장에서는 패했으면 5번 시드가 되는.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에 가서 이제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두 팀이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이 지금 와일드 카드냐 지구 우승이냐 뭐 49ers 입장에서 1번 시드. 그렇죠. 이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좀 몇 가지 좀 짚어보면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 이 경기 프리뷰하면서 지금 키 매치업 중에 하나가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49ers의 주전 센터 이제 웨스턴 리치버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백업 센터 이제 벤 갈랜드가 들어와서 뛰는데 이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주전만 못하니까 패스러시를 많이 허용하더라.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앙에서 들어오는 패스러시가 좀 많이 뚫리고 가드들이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다른 갭이 뚫려서 디펜시브 엔드들이 들어오고 이런 게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사실은 초반에 가로폴로가 2번의 색을 당한 거 이외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막아줬어요. 그래서 벤 갈랜드만이 아니라 그 오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그 시옥스 패스러시를 잘 막아줬고 특히 이제 그 레프트 태클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께서 네. 조 스테일리 그 자데이비안 클라운이를 완전히 봉쇄를 해주면서 패스러시 없이 거의 패스러시 없이 가라폴로가 상당히 편하게 패스 공격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와이드 리시버 디보 세뮤얼이나 타이랜드 조지 키트를 이용해서 상당히 좀 효과적인 패스를 많이 했고 반면에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뭐 급하게 영입한 러닝백 마셜 린치 그다음에 이제 로버트 터빈 이 두 명의 선수를 영입을 하긴 했지만 마셜 린치가 초반에 상당히 부진했고 아무래도 경기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많지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상당히 좀 뭐 공격이 좀 많이 막혔고 로버트 터빈은 이날 뭐 사실 러닝백으로 출전 안 했고 스페셜 팀으로만 출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불안했었는데 사실 기대 이상으로 6라운드에서 뽑혔던 신인 러닝백 트래비스 호머가 생각보다 잘해주더라. 네. 그래서 러닝 공격이 어느 정도 좀 되면서 러셀 윌슨의 패싱 공격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막판에 추격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아까 이제 아쉽게 이제 게임 오브 인치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시옥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플레이를 얘기했었는데 이제 페널티가 나와서 마셜 린치가 뛰지도 못했던 상황 그렇죠. 그다음에 패스를 해서 터치다운이 될 뻔했는데 골라인 바로 앞에서 그 터치다운이 안 됐던 상황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사실 만들어준 빌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49ers의 실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백업 센터 벤 갈랜드 이 선수가 경기 내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는데 그 시옥스가 마지막 드라이브를 하기 전에 49ers가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세컨 다운 플레이에서 플레이가 끝난 상황에서 벤 갈랜드가 시옥스의 수비수를 레이트 히트를 해서 불필요한 15야드 페널티를 맞아요.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 플레이는 인정이 되고 페널티는 15야드 페널티대로 받고 그래서 서든 세븐틴이 되면서 퍼스트다운 갱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펀트로 공을 넘겨줬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시애틀이 받아서 쭉쭉쭉쭉 전진해서 이제 거의 역전 직전까지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랜드가 쭉 잘해줬으면서도 막판에 진짜 그 1번 시드를 빼앗길 만한 실수를 할 뻔했다라는 걸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라이너스가 정말 이제 경기 내내 팽팽한 이 승부를 펼치면서 정말 이 어렵게 1번 시드를 확정지었고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의 모든 경기를 이제 홈 어드밴티지를 갖게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49ers는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이 됐는데 이게 뭐 마무리하기 전에 이 두 팀에 대해서 하나씩만 더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 프리뷰할 때 49ers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승부가 상당히 타이트할 것 같은데 어디서 차이가 나올 것 같냐? 49ers 감독 카일 셰너헨의 상당히 좀 플렉시블한 플레이콜링, 다양한 변칙적인 플레이콜이 상당히 차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도 보면 그런 플레이가 정말 대표적인 플레이가 뭐였냐면 3쿼터에 시옥스가 막 쫓아오면서 13대 7로 이제 추격을 해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될까 하던 찰나에 이때 카일 셰너헨이 어떤 플레이를 썼냐면 풀백 카일 유스책을 다운필드까지 롱 라우트를 뛰게 해서 이 유스책에게 49야드 패스 플레이를 성공시켰어요. 상당히 허를 찌른 공격이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수차를 벌리는. 그래서 정말 그 카일 셰너헨의 변칙적인 다양한 플레이들이 정말 또 빛을 발했던 순간인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카일 셰너헨이 정말 지략가이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상당히 좋은 작전들을 그때그때 잘 활용한다. 이런 걸 보면 뭐 1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기도 했고 카일 셰너헨이 올해 이제 코치 오브 더 이어 후보 중에 뭐 선두 주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옥스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아쉽게 패해서 이제 5번 시드로 내려가고 이제 와일드 카드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를 떠나서 일단 올 시즌 시옥스가 보면 원 포지션 승부가 너무 많았어요. 원 포지션 승부에서 근데 10승 2패. 이 경기 전에 10승 1패였는데 이 경기를 패하면서 10승 2패가 됐는데 원 포지션 경기에서 10승 2패라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상당히 강심장이다. 러셀 윌슨도 정말 승부사 기질이 있다. 그래서 타이탄 승부가 오면 뭐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운이 상당히 좋다. 이 원포지션 승부에서 이날 지긴 했지만 10승 1패, 10승 2패라는 거는 정말 운이 좋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한두 경기 졌었으면 플레이오프에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카우보이스도 작년이랑 올해랑 큰 차이가 뭐냐면 카우보이스가 올 시즌에 원포지션 경기에서 1승 6패인가 그래요. 네. 작년에는 그 원포지션 경기에서 상당히 승률이 좋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8승 1패인가 뭐 이 정도였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원포지션 승패가 전체 시즌을 이렇게 향배를 바꿨는데 근데 그만큼 팀들 간의 전력 차이가 크지 않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운이 좋고 나쁘가 상당히 이제 그 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데 시옥스가 지금까지는 정규 시즌에서 운이 상당히 좋았다. 근데 포스트 시즌 가서 계속 강팀들과 경기를 펼치면서 계속 운이 좋을 수 있느냐 이거는 또 그대로 믿을 수만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옥스 입장에서도 지금 강심장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에 승부를 맡기지 않고 경기를 좀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이너스와 시옥스의 경기까지 17주 차에 펼쳐졌던 모든 경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정규 시즌이 끝났는데요. 벌써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났다는 생각이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풋볼이 이렇게 조금씩 끝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시즌, 포스트 시즌이 시작하니까 또 정말 강팀들 간의 재밌는 승부를 또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진짜 풋볼이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슈퍼볼까지 딱 5주 남았죠? 네, 5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열심히 달려보시고요. 다음 주 와일드카드 라운드 경기들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